목조들이 죽었을 때 이렇게 하얀 거품을 내면서 죽어가요. 이럴 때 독성이 제일 많고요. 사고가 났을 때 바로 투입되는 전문가들이 거기에서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 그러면은 신곡보는 안전한 구조물이 아니다. 서울시도 그렇고 어부들도 그렇고 아무래도 없어지면 안 좋은 게. 짠물을 양수하게 되면 농작물의 염해 피해와 그리고 한강 수위가 낮아짐으로 해서 지속적인 양수가 불가능하게 돼서 한강은 1000만 서울 시민의 식수를 담당하는 생활용수 공급원이자 시민의 휴식처이고 생활 레저를 즐기는 곳입니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환경에 대한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요. 신곡수중보도 그중 하나입니다. 서울과 경기권에서 생활하는 시민들도 사실 신곡수중보의 존재를 잘 알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수중보는 구조물이 대부분 물속에 잠겨 있고 특히 신곡수중보의 경우 서울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그 존재를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심층 취재 쌍심지, 오늘은 한강생태복원의 걸림돌로 주목받고 있는 뜨거운 감자, 신곡수중보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김포 신곡리와 고양 신평동을 잇는 1700m 길이의 신곡수중보는 김포대교 아래 위치해 있습니다. 고양 쪽은 길이 883m의 고정보가 설치되어 있고 김포 쪽으로는 5개 수문을 단 124m의 가동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잠실 수중보까지 한강 상류 수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한강의 하류 부분이지 않습니까? 신곡수중보가 있는 곳은. 그래서 이 하류라고 하는 것은 바다와 강이 만나는 지점이죠. 그런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에너지와 이 강에서 내려오는 에너지가 만나는 곳인데 수중보에 의해서 그 에너지가 지금은 단절이 되어 있죠. 즉 물의 흐름이 단절이 되면 퇴적물들이 쌓이게 되겠죠. 퇴적물이 쌓인다는 얘기는 강이 호수화된다는 얘기죠. 사실은 서울시에 있는 한강은 한강 호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신곡수중보는 처음 어떻게 탄생하게 됐을까요? 서울올림픽이 열리던 1988년 한강 서울 구간에 수심을 확보해 대형 유람선을 띄우고 밀물대 역류하는 바닷물을 막아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건설됐습니다. 이뿐 아니라 한강으로 올라올 수 있는 북한의 잠수정을 막아 안보를 튼튼히 하겠다는 이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초 한강 종합개발 계획을 할 때 수중보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그 신곡보와 잠실보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 당시 그게 관여했던 원로분들의 증언에 따르면은 군사용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지금도 그 신곡보에 가보면은 그 뻘쩍뻘쩍 튀어나왔죠. 그게 옛날에 군인들을 보초 쓰는 자리예요. 그리고 지금도 거기 들어가려 그러면은 군 당국의 허가가 없으면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신곡수중보 설치는 농업과 어업 종사자들에게 큰 도움을 줬고 한강 레저 산업 발전에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보로 인해서 얻어지는 편익 같은 경우는 한강에 배가 다닐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상류 지역에 있는 담수를 취수를 해서 이제 농수로 이용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김포 평야 지대의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서해바다의 조수간만에 차인 염해 피해 없이 농업용수를 한강물을 취수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중보가 생기기 전에는 논에 한번 물을 대려면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서로 양보를 해가면서 차례대로 이렇게 물을 대고 그리고 기계가 발달되지 못해서
보내는 것도 차례대로 이렇게 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고정보가 설치된 고양 쪽으로는 토사가 퇴적되고 가동보가 설치돼 있는 김포 방향으로는 빠른 유속으로 인한 침식이 지속적으로 진행돼 한강 하구의 환경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된 생태계 파괴와 안전의 문제는 지난 30년 동안 끊임없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오염된 토양들이 이렇게 쌓이잖아요. 쌓이게 되면은 그것이 수질 오염으로 바로 연결이 되고, 특히 신곡보 상류에서는 강바닥이 많은 부분에서 시궁창 냄새가 나는 뻘들로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거의 산소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강바닥이다. 그러다 보니까 생태적으로 아주 황폐해진 거죠. 한강은 서울 시민에게 매우 특별한 공간입니다. 그 자체가 휴식처로서 사계절 내내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작 한강은 바라만 보는 관조의 대상일 뿐 물가에 다가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수질과 수심의 문제로 한강에서 수영을 할 수 없다는 것은 굳이 서울 시민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학자들의 말처럼 한강은 호수가 돼버렸고 네모난 어항 같은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신곡수중보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지난 수십 년간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한강의 물길을 터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신곡수중보 철거 주장의 이유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크게 제기되는 문제는 바로 환경입니다. 거의 매일 한강의 상태를 살피고 오염 상태를 체크하는 환경운동가들은 신곡수중보가 하루빨리 철거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신곡수중보에서 한 200m 정도 떨어진 신곡수중보 상류 지점입니다. 녹조들이 죽었을 때 이렇게 하얀 거품을 내면서 죽어가요. 이럴 때 독성이 제일 많고요. 이게 이제 인체에 유해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2017년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가 한강의 수질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신곡수중보 상류의 총 질소는 리터당 5.185mg, 하류는 리터당 4.903mg을 기록했습니다. 상류의 총 인은 리터당 0.147mg, 하류는 리터당 0.083mg으로 조사됐습니다. 즉, 한강 상류의 물이 하류보다 오염됐다는 겁니다. 퇴적물들이 계속 산소와 만나지 못하면 썩어가는 그런 현상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도심에서는 또 도심에서 이렇게 쌓이면 오염물질과 결합해서 그 산소가 적절하게 공급되지 않았을 때 시궁창 냄새가 난다든지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신곡수중보로 인해 한강 생태계가 단절됐고 오염물질이 정화되지 않아 대부분의 생물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제가 한 거의 20여 년 정도를 모니터링해 보면 신곡수중보를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은 이 바다의 생태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 게, 말똥개라든지 또 갯지렁이, 강어기, 참갯지렁이라든지 이런 생물들이 거기서는 서식을 하죠. 또 아주 많은 수가. 그렇지만 신곡수중보 위쪽은 말똥개들의 개체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갯지렁이 수도 거의 없고요. 결국에는 이 두 생태계가 완전히 단절돼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한강이 오염되면 우리에겐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환경 전문가는 녹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무궁무진하다고 경고합니다. 2015년도 경우에 6월 말에 물고기 집단 폐사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한강의 행주대교 아래에 행주 나루터에 사시는 어부들이 직격탄을 맞은 거고요. 그 이후로 한강 녹조로 인해서 계속 물놀이를 한다든지 낚시를 한다든지
수상 레저 스포츠를 하시는 분들이 물을 마실 경우에 그리고 물고기를 잡을 경우에 잡아먹을 경우에 인체에 유해한 독소가 있기 때문에 건강상의 위협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시민들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 상황을 모르지만 한강이 굉장히 아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안전 문제입니다. 지난 8월 12일 보에 걸린 보트를 구하러 현장에 출동한 119 구조대원 2명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물이 많이 몰릴 때가 있어요. 물량도 많고 많이 올릴 때. 그러니까 물이 올렸다가 빠질 때는 많이 여기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수중고 밑으로 내려갈 때는 쫙 내려갈 거 아니에요. 유형 간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저희도 엄청 셀 때는 저기를 안 가요. 어부들도. 이번 사고가 처음이 아닙니다. 신곡수중보 인근에선 해마다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2013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12건의 사고로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유형을 보면 선박과 보트 좌초 8건, 선박 안전조치 2건, 보트 전복 1건, 인명수색 1건입니다. 주로 선박이 보에 걸려 좌초되거나 보의 상하류, 낙차에 의해 발생한 급류로 보트가 뒤집혀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신곡수중보는 구조물의 특성상 강물이 고정보 위로 얕게 흘러넘어가 고정보 너머의 물살 세기를 판단하기 어렵고 밀물과 썰물에 따라 위험도도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매년 어민들이라든지 또는 해양 레저, 수상 레저를 즐기는 분들이 거기서 사고를 당했는데 올해는 말 그대로 수상 구조 전문가들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위험한 데라는 것을 이번에 다 밝혀진 거죠. 자, 그럼 왜 안전하지 않냐 그러면은 우리가 수심이 이만큼 있다 그러면은 물이 이만큼 왔다 갔다 할 거잖아요. 그죠?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한 5분의 4 정도를 막아버렸어요. 그러면은 5분의 1 정도만 물이 흐르겠죠. 그러니까 당초에는 유속이 1m다 그러면은 이게 5분의 4는 물이 안 흐르니까 어찌 될까요? 적어도 5배 정도 더 빠르게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신곡보에서 밀물일 때와 설물일 때 현장에 가서 보면은 물이 흐르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물의 흐름을 막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유람선을 운행하기 위해 들어가는 준설 비용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건데요. 서울시가 신곡보와 잠실보 상류에 쌓이는 오염된 퇴적토를 준설해내는데 매년 한 40억에서 45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준설해내거든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만약에 연간 40억 준설을 했다 그러면은 얼마일까요? 1200억 정도가 준설한다고 돈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신곡보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뭐가 있느냐? 그건 없다는 거죠. 30년 동안 수로로 썼고 백길로 이용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경인 운하도 만들었고 경인 아라뱃길을 통해서 여의도까지 연결을 하면 중국에서 여의도까지 오갈 수 있는 큰 배들이 오갈 경우에 그것이 이제 관광 상품으로서 아주 높은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수로가 된 환경에서는 누구도 답답한 이 공간을 지나면서 서울의 아름다움을 느끼기 어려울 겁니다. 대부분의 학자들과 환경운동가들은 신곡수중보는 철거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위기에 깊은 우려를 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신곡수중보와 밀접하게 관련된 농민과 어민들인데요. 대부분의 농민은 신곡수중보 상류에서 농업용수를 취수하고 있고 일정 수량이 확보돼 어업활동에도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과 어민들은 신곡수중보 철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불안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신곡수중보가 철거되지 않길 바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농어촌 공사 관계자는 수중보가 사라지면 바닷물이 마포대교 아래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신곡수중보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말합니다. 한강 하구가 서해로 연결되는 기수역이기 때문에 밀물때 소금기를 머금은 바닷물이 강으로 올라가면 뿌리가 연약한 모에 염분 섞인 물이 공급될 수도 있다며 깊은 우려를 나타냅니다. 현재 이 신곡수중보 인근에는 서해바다의 밀물과 썰물이 1일 2회 그리고 15일을 주기로 조수간만의 차이로 한강 수위가 낮아 바닷물을 유입된 짠물을 양수하게 되면 농작물의 염해 피해와 그리고 한강 수위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양수가 불가능하게 돼서 김포 평야의 농업용수 공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됩니다. 철거를 주장하는 입장에선 신곡수중보가 없었던 옛날에도 농업용수를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었으니 큰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농사를 짓는 당사자들은 농업기술의 발달로 예전과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말하는데요. 과거에는 그 모내는 것도 기계가 발달되질 못해가지고 그 모내기가 시작서부터 끝나려면은 기간이 엄청 많이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걸렸기 때문에 물이 한 번에 다 되지 않아도 관계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계가 발달되다 보니까 한 번에 물을 다 해야 되니까 계속 물을 펌핑을 해줘야 농사일에 지장이 없게 됩니다. 어민들의 입장도 다르지 않습니다. 본인들의 생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신곡수중보 철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흐름이 없으니까 그런 건 있는데 그렇다고 수중보가 없어버리면 물이 없는데 배가 어떻게 떠요? 장단점이 다 있는 거죠. 또 아니 조금 때 물이 싹 빠져버리는데 배가 어떻게 떠요? 이들도 당장 철거를 반대하긴 하지만 자연성 회복이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0년간 신곡수중보에서 농업용수를 공급받으며 농사지원 농업인들과 생계를 꾸려온 어업인들은 대안이 논의되지 않은 채 흘러나오는 철거에 대한 이야기가 불안할 뿐입니다. 환경 문제도 중요하고 농업 문제도 중요합니다. 철거 얘기가 나온 지 오래됐는데 철거를 할 시에는 김포시 인근 내지는 김포시의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안 가게끔 대체 시설을 마련해 놓고 수중보를 철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농어촌 공사에서는 그 신곡수중보가 있음으로써 지금까지 현재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취수해서 지속적으로 했었는데 만약에 철거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농업 개발 시설이 우리 취수할 수 상시적으로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염해 피해 없는 물을 취수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수자원에 관한 대체 시설이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한 어민은 또 다른 우려의 말도 남겼습니다. 폭우가 내려 물이 차오르면 손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양시 쪽은 자유로가 있고 그래서 뚝방이 있어서 넘칠 일은 없지만 김포 쪽은 잘못하면 저거 넘치죠. 김포 쪽도 지금 아파트 단지면 한강 신도시니 뭐 김포 신도시니에서 엄청 아파트 졌는데 뚝방 넘어버리면 90년대 여기 한강 물난리 나듯이 잘못하면 나는 거죠. 비가 갑자기 뭐 200mm, 300mm 뭐 이렇게 400mm 오지 않는 한 물 관리를 해서 그런 일은 별로 없는데 갑자기 와버리면 할당해서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소양강도 열고 그럼 넘치죠. 얕은 데는 넘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 하나 한번 넘쳐서 뚝 터지면 그다음부터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대책 없는 철거는 더 많은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말.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중히 조사하고 대책을 세운 후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신곡수중보가 가지는 그런 요소가 완벽하게 다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다소의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 문제점 때문에 신곡수중보 자체를 아예 철거하자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수중보를 철거할 거냐, 존치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보다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먼저 선행되어서 검토가 되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하나로 신곡수중보 철거 문제가 같이 논의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연 생태계, 미래의 환경을 생각하는 입장에선 신곡수중보를 헐어야 자연성을 회복할 수 있고 한강이 산다고 말합니다. 철거에 반대하는 입장에선 자연성 회복에는 동의하지만 대안 없는 철거는 있을 수 없다고 말하는데요. 그런 와중에 서울시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가동보를 상시 개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신곡수중보를 놓고 엇갈리는 의견,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까요? 환경단체의 비판이 이어지자 서울시는 지방선거 직후 토목, 환경 등 각 분야 전문가로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수리수문 쪽하고요. 그러니까 수리수문이라고 하는 게 토목 쪽하고 네. 환경, 생태, 네. 사회경제 이런 분들이에요. 15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책위에서 개방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일단 신곡수중보를 단계적으로 개방해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모두 살펴보겠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전체 철거에 대한 환경 변화를 사전에 모니터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수중보 개방에 대한 문제는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김포시, 고양시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방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관련 기관이 협의해서 개방을 해보려고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 협의하고 있고 준비 중에 있어요. 근데 지금 이런 과정들이 언제까지 종료가 돼서 몇 월 며칠부터 이걸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아직 논의 중에 있는 거지. 네, 아직은 그런 거하고 지금 개방하는 거하고는 진행 중이에요. 지금. 네, 좀 알아가 보고 협의하고 이렇게 하는 중입니다. 자연성 회복에 대한 관심은 더 이상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미 많은 나라에서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는 보와 댐을 철거하고 있고 생태계 복원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지금 한 1,500개 이상 보와 댐들을 철거를 했거든요. 일본도 한 500개 이상 그동안에 댐을 철거를 했고 하천 선진국인 유럽에서도 보 댐들을 철거를 하는데 그 철거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일단 생태계 복원입니다. 두 번째는 기능을 상실했을 경우에 보를 철거를 하는데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신곡보가 과연 그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기능이 없다면은 그것을 철거를 함으로 인해서 수질 개선 효과와 생태 통로를 확보하는 그런 순기능을 우리가 다시 찾아야 된다. 그것이 한강의 자연성 회복의 첫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모두를 만족시킬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시간을 들여 대안을 철저히 마련한 후 철거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연환경을 복원하는 문제도 사실은 그거를 훼손하는 것 못지않게 상당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자칫 당장의 어떤 문제점 때문에 그것만 하나를 해소시키다 보면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오히려 늦게 가는 것보다 못한 경우들도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도시화된 한강에 적합한 자연환경의 복원 방향은 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같이 검토가 되어야지 되는 거고요. 지금은 주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이 서울 구간에 치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강은 서울만의 한강인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서해하고 또는 남북 문제하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결부된 문제라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넓게 보고 그다음에 예측하고 해서 철거 문제를 결정했으면 하는 것이 의견입니다. 이제 막 한 발자국 떼었을 뿐 앞으로 갈 길이 멀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한다는 게
생태 복원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입니다. 어려울 수는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한가는 강을 한번 파괴하기는 쉽지만 복원해서 자연성을 회복하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옛날과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백사장이 복원되고 강 자갈과 모래톱이 어우러진 공간이 형성이 되면 거기서 어린 아이들이 물놀이로 할 수 있고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백사장에서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열릴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신곡수중부가 만들어 놓은 호수와 같은 한강을 토대로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신곡수중부가 사라진다면 여러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 또한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정작 한강을 끼고 살아가는 서울 시민 다수는 이 문제를 인식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0년 동안 평행선을 그어온 문제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선 관계기관의 노력뿐 아니라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때입니다. 심층 취재 쌍심지, 이번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